네, 이제는 말한다 이준석 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 주인공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다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요즘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게 그 가끔가다 지하철 타고 이러면 제 앞에 제가 서 있는데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말 건넵니까? 조용히 해줘 이제 조용히. 조용히? 예. 곁눈질을 이렇게 살피면서? 예. 아이고. 뭐 순천에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예. 천하람 변호사한테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수학 강의를 잘한다고 우리 이준석 대표가 평가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하다 정치 발탁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겸양의 미덕이 없어 이렇게. 겸양할 게 잘하는 건 잘한다 그래야죠. 제가 원래 연립방정식과 또 이 부등식 아직 연립방정식 안 들어갔지만 2학년 수학은 자신 있습니다. 중학교. 중학교 2학년까지만 자신 있는 거죠? 아니 그걸 하도 많이 가르쳐가지고요. 예. 저는 참고로 미분할 때 뭔가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직 멀었습니다. 그건. 예. 미분도 잘 가르칠 자신 있어요? 미분은 저도 잘 가르칠 자신 없습니다. 그거는. 뭐야? 저도 미적분을 당연히 하긴 했지만은 제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은 수학 말고 영어 얘기 좀 할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광경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광경 안 지켜봤고요. 왜? 자고 있었죠. 예. 혹시 그 연설문을 보셨어요? 네, 봤고 아침에 영상도 좀 봤는데 느낌은 딱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대학에 다니면 수사학을 배우잖아요, 사실상. 네, 수사학을 딱 과목으로 배우는 건 아니지만은 과제를 내보면은 이렇게 성적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저희는 대학에서 이제 기억나는 게 흰색과 까만색을 못 쓰게 합니다. 저희는. 그 무슨 말이에요? 대학 내내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이런 거 절대 안 만듭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흰색과 까만색 위에는 제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흰 종이에 까만 잉크로 프린트한 거 못하게 한다? 칼라 글씨도 못 쓰고요. 왜? 폰트도 지정된 거 외엔 못 바꿉니다. 우리는. 왜? 글 내용으로 평가받는다. 편집에서 어떤 부가점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에서 약간 다른 문화였다가 그런데 결국에는 글 내용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천아용인 멤버들하고도 우리가 방송 나가서 떠들면 어느 정도 조회수 나오는 건 알겠지만은 한번 이거 흰색과 까만색으로 옮겨놓으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하는 주장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를 보자 해가지고 블로그를 만들어 보자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잠깐만 그러면 천하용인이 합동 블로그 만들기로 한 거예요?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조금씩 쓰고 있는데 제가 항상 기대하는 게 이번에 천하람 후보도 연설을 했고 전당대회 때 그리고 우리 최고위원 후보들도 다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약간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논리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수사학이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한국 정치인들이 훈련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결국은 그런 거예요. 제가 전당대회 때 제가 당선됐을 때 연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정당했다 하는 그 키워드에만 집중한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연설 중에 더 의미 있는 것은 수사학일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 중에서 논리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는 표현 자체가 연설은 머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가슴을 때리는 거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하신 거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프롬프터에서 이제 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 내용이 이제 더 중요해지는 것인데 이 글은 처음에 누군가가 강하게 앞에 한미동맹 한 5숟가락 넣고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6.25 얘기를 한 4숟가락 집어넣어라. 이런 특정한 오더 사항이 들어간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가짜뉴스 얘기나 이런 자유 얘기를 뒤에다가 3숟가락 더 넣어가지고 버무리고 한 2숟가락 정도는 이제 결국에는 의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 그냥 이렇게 집어넣은 것들 이런 게 이제 보여서 10숟가락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딱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그걸 딱 그 오더를 받아가지고 그걸 쓰고 그래서 영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 선택 같은 건 굉장히 적절하게 선택을 했거든요.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하다. 아까 최종건 전 차관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표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그러니까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 이 연설로서 무엇을 원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RA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법으로 이제 미국에서 풀어내는 공간이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유머러스하게 예를 들어서
이걸 동맹을 풀어냈으면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동맹 같은 경우에서 한미 동맹이라는 건 피를 통한 동맹이다. 혈맹라고 앞에 해가지고 박수 한 10번 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산업이 잘 되는 것도 니네한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를 익살스럽게 풀어낸다든지 예. 원래 그게 목적성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아까 최종권 차관 얘기가 똑같네. 네.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이나 네. 반도체법도 한마디 언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연설이라는 걸 보면 기승전결이라는 것이 확실히 눈에 보여요. 앞에서는 미국적 가치를 보통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미국적 가치에 따라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건데 니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니네는 미국적 가치에 따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 같으면 미국의 자유의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자 그렇다면은 이 자유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자유롭게 기업이 영업할 권리를 박탈하는 법을 만약 여러분 입법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 일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한미 동맹이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강조해 왔으면은. 적어도 한미 동맹의 한 축인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해 가지고 역차별하는 것은 동맹의 금이 간 행동이다. 너희가 그걸 하겠느냐? 중국 반도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들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은 박수 치다가 여기서 안 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딸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가가지고요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좋아할 연설하라 그러면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제가 맞아요. 대구 가가지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늘상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거기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서문시장을 자꾸 가는 행동이 위험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서문시장에 가서 박수 잡는 건 되게 쉬워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일단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때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게 진짜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연설에서는 이런 7가지 정도는 7숟가락 정도는 그 사람들이 좋아할 얘기. 한 3숟가락 정도는 앞에 것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서 설득하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원래 연설의 그건데 저는 그래서 뭐 이거를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통령께서 발음이나 아니면 소위 인토네이션이나 억양 같은 거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게 보여요. 아, 그래요? 근데 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그립감이 있었을 거예요. 앞에다가 이 가서 좋아할 만한 무슨 한국 전쟁 얘기 버무려라 이런 게 있었을 텐데 한국 전쟁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약간 뭐냐면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한미 협력 사항 중에서 우리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제 빚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빚이 되는 얘기니까. 그렇지. 저는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예를 들어 물론 국내외적으로 혼란이 있었겠지만은 저 같으면은 이라크 전쟁을 언급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죠. 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같이 국내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당시 시점에 사람들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해서 미국 사람들의 그렇지. 안전과 결부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힘을 보탰다. 이게 돼야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 한국 전쟁 얘기가 자꾸 들어가면 이거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미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하죠 당연히 이거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 충분히 알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했으면 그랬을 거다 이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준석 씨는 어떤 정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영어하고 중국어 공부까지 했더니 뭐냐면은 언젠가는 제가 해외 무대에서 그들의 언어로 한번 토론해보고 싶고 그들의 언어로 한번 그들의 수사학에도 걸맞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게 사실 저랑 동문수학했던 이제 대학의 친구들 보면 특히 아시아권 출신 애들 보면은 각자 나라가서 그런 역할들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꿈에 정치하는 거지. 한국에서는 무슨 제가 100분 토론 나가가지고 이재명이 나쁘니 이런 거 잘할 자신 있거든요. 제가 누구보다 잘하거든요. 근데 이 꼴이 났죠. 이제 국제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감상평을 좀 들어봤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한번 좀 이제 들어가 봅시다. 네. 항상 이제 요 시간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이준석 대표가 펴냈던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책. 거기서 이제 한 구절에서부터 이제 단서를 삼아서 이야기를 푸는데 오늘은 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내가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선거를 일부러 돕지 않아 줬다는 이야기가 있던 것이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경기지사 선거에서 승리를 낙관한 인사들이 이준석이 경기지사 선거에 기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당시 경기지사 후보로 나왔던 모 유튜버와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이준석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요 대목이 있어요.
자, 경기지사 선거를 둘러싸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책에 썼는데 네. 승리를 낙관한 인사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윤핵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요? 예. 이때가 이제 인수위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요, 이 지방선거는 인수위 끝나고 취임 직후. 그 준비 단계에서. 예. 준비 단계. 왜냐하면 이제 김은혜 후보 같은 후보 낼 땐 그랬죠. 예. 인수위 대변인 하다가 갑자기 가버렸으니까. 근데 이른바 그러니까 지금 뭐 윤핵관이라고 언급되는 분들이 이때 거의 대부분이 인수위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고 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공천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뭐 당 내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네. 후보가 되면은 아무래도 최대 인구를 가진 지자체의 장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네. 그걸 막아야겠다는 인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러면 왜 유승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앞에 3번 할 때도 그랬지만 얘기했지만은 이유 모를 불안감이죠. 이유 모를 불안감. 네, 사실 대통령께서는 저는 이런 게 있을 거라 봐요. 당신께서 검사로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때 얼마나 이 보수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돌아서는지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아하, 그렇지. 예. 네, 내가 만약에 임기 3년차, 4년차에 외로워졌을 때 나한테 누가 태클을 걸지 않겠느냐. 그거의 상징적인 인물로 대선 주자들을 보는 것이죠. 이번에 홍준표 시장도 한 대 이제 맞았잖아요. 산고문 해촉으로. 네. 뜬금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인터넷상에 가보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 대통령이랑 식사 자리에서 머리 박고 인사하는 사진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유행할 정도로 사실 홍준표 시장은 눈치 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홍준표 시장을 타박하는 걸 보면서 너무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 왜 유승민은 아니었을까 했을 때 이제 제가 천공 스승을 아시느냐라는 경선 토론 때 질문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또 침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이상한데 침 놓는 분이라고 했죠. 그때. 그러니까 경선 토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나를 대하는 태도로 볼 때 이 사람은 이런 것이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근데 만약에 경기지사가 돼서 정치적 체급이 올라가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이것이 유승민은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유승민 의원이 지금 뭘 하고 있냐를 보면 저는 상당수 시간을 TV 보고 책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이제 대통령의 윤핵관들은 유승민은 눈만 뜨면은 윤석열 해코지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돋보는 게 뭐냐면 음모론적인 관점에 너무 정치하는 사람이 빠져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정치인에게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맨날 무슨 정치적인 흉계를 꿈꿀 것 같고 삼국지 많이 읽어보면 약간 그렇거든요. 제갈량은 항상 무슨 뭐 복병을 숨기고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렇죠. 책사가 항상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삼국지라는 게 거의 한 60년에 걸친 이야기를 그냥 책 10권으로 쓴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갈량은 밥 먹고 그냥 책 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매번 그런 것만 할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음모론적인 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치인들에게 너무 대통령께서 투영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지난주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계속 연결을 지어서 보면 윤핵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때 이 유승민은 이런 사람이라고 인식을 심어주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유승민은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했을 가능성이 있고 윤핵관은 거기에 뭐라고 부안해동이라고 할까요? 동조했던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윤핵관은 기립박수만 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 맞습니다라고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만 하는 예스맨이 겁니다. 된다. 예, 그렇죠. 그러면 김은혜 당시 인수위 대변인의 급작스러운 출마도 결국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저는 김은혜 대변인도 자기가 나가고 싶어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나가기 직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 와가지고 김은혜 대변인 이렇게 말했어요. 그 대표님 드디어 저들이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리려고 하나 봅니다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워딩이 정확히 그랬어요? 네, 정확히. 그래서 잠깐 그러면 심청이는 당신일 것이고 그러면 인당수는 무엇이고 저들은 누구지? 네. 인당수의 경기지사 저거겠고 선거겠고. 그러니까 김은혜 대변인 저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본인이 어려운 도전을
강제받아서 한다라는 취지였을 텐데. 하니까 그러면 전화를 한 거는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불가피성.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과 그 유승민 의원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뭐 저랑도 당연히 김은혜 대표의 관계 지금도 나쁘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느냐. 이건 내 뜻이 아니다를 한번 얘기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윤석열 당시인가 대통령 당선자가 뭐 이제 웃으면서 격려해 줬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계속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맞다면 윤석열 대통령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런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앞에서 하는 모습과 뒤에서 하는 모습이 다른 경우? 다른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말이 휙휙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 저 그런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잘 다녀오시라 그런 다음에 저한테 갑자기 말리는 데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그거를 중간에 설명하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한테 보통 선배님이랑 호칭한다고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선배라 그래가지고 선배님 이번에는 뭐 그런데 좀 쉬시고 다음에 좋은 자리 있으면은 또 제가 모실 테니까 경기도지사는 뭐 이번에 김은혜가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가서 출마 선언 할 때 뒤통수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물론 경선이라는 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하지만은 김은혜 의원은 본인이 인당수에 가는 마음을 갖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선 주자급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항마로 뭔가 인수위 측에서 아니면 대통령실 측에서 출마시키는 모양새를 만드는 거는 엄청난 스캔들이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 왜 우리 이준석 대표가 김은혜 그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막으려고 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아니 어떤 식으로 막으려고 했던 겁니까? 경기도 선거까지 이긴다고 하면은 제가 보수 정당의 지금 이제 선거 타이 기록이거든요. 타이 기록이라면? 제가 이제 그 선거 그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가장 한나라당이 많이 이겼을 때 12대 4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12대 5인가 그럴 거예요. 타이 기록은 제가 이제 최고 기록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정치적 부담되죠. 그럼 경기도에서 선거 지기를 바랐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죠. 이준석 때문에 이기면 안 되는 거죠. 이기더라도 이준석은 철저히 배제되어 가지고 이준석 영향이 없었다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특히 박빙지라고 하는 경기도 선거에서. 그래서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책에 썼지만은 저는 원래 선거에 있어가 저한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왜 그렇게 대선 때 열심히 도왔냐 하는데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고른 게 아니라요. 당원들이 선출해서 경선에서 고르면요. 저는 당대표니까 제 직위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먼저 뽑혔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뽑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통령 지금 맹렬히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대통령 그 당선인에 대해 가지고 왜 지적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저도 제가 나름 선출직이고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예전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당대표도 대선 후보 부하 아닙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지방선거 때 결국 당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것인데 당대표에겐 지위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렇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윤핵관들이 어떻게 선거 지원을 어떤 식으로 차단하고 어떤 식으로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든다면 김은혜 후보가 저랑 같이 이제 선거 이제 시작할 때 저 이제 첫 일정이 부천역 인사였어요. 제가 그때 저는 선거 준비를 되게 많이 했으니까 그 전에 경기도지사가 격전질 거라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 이제 공사 같은 데 들어가지고 보면요. 서울 수도권 전철에 1일 승하 차량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순서대로 경기도 권역에 있는 지하철역들 랭킹 매기면 부천역, 뭐 송내역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수원역 이렇게 평택역 이렇게 순위 높은 곳이 그곳들을 돌아가면서 아침부터 인사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다 일정 짜놨거든요. 그리고 경기 북부는 저희가 표가 잘 나오니까 서남부 메가시티들을 공략하는 계획들 다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하루 하고 이제 갑자기 김은혜 후보 측에서 안 된다고 통보를 했죠.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계획 다 폐기했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논리는 뭐 어떤 논리를 폈던 거예요? 논리가 없죠. 왜냐? 자기들 생각이 아니니까. 논리적으로 왜 거부합니까? 논리적으로는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래. 나중에 이제 선거 한 5일 앞두고 이제 그렇게 한 달 간 다음에 선거 5일 앞두고 그리고 김은혜 후보가 이제 그 재산 등록
실수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선거 그 투표소에 벽 뽑는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갑자기 다급해서 연락이 오는데 그때 연락이 어떻게 왔냐면요. 아니 갑자기 그 대통령실에서 이준석이가 일부러 유승민이 경선 떨어졌다고 경기도 선거를 안 돕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한 달치 계획 다 세워가지고 할 때는 그때는 나오지 말라고 하더니만은 5일 앞두고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왜 뭐 유승민이 경선 떨어져서 천만의 말씀.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예. 제가 지금 그러면 그때 그러면 가장 열심히 그러면 제가 선거운동했던 쪽이 세종시나 아니면 충청남도 이런 데 갔는데 김태흠 의원이랑 저는 친해서 간 줄 아십니까? 제가 그러면은 안 주네요. 아니 김태흠 의원이 저 얼마나 공격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저랑 정치적으로 반대쪽이에요. 완전히 당내에서. 대전시장.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을 이제 음해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이 뒤바뀌는 거죠. 자기들이 오지 말을 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이준석이가 유승민 떨어졌기 때문에 김은혜 떨어지길 바라고 선거 도우를 안 갔다. 그래가지고 5일 남겨놓고 저는 또 가라 그래가지고요. 하루에 8곳을 갑니다. 경기도 8곳이면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의. 경기도 넓으니까. 경기도를 저 그래서 경기도 유세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첫 일정이 막 그랬어요. 뭐 김포 그다음 뭐 고양 외곽순환도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양주까지 갔다가 막 동두천 갔다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볼 때만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음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해는 뭐냐면은 양치기 소년이 그런 거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첫 번째, 두 번째 장난질할 땐 좋았겠죠. 와 세상이 내가 장난질하는 대로 움직여.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 하고 나중에 뒤통수 찍소리 못하네. 3, 4번째 되면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그 모 유튜버라고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지만 뭐 그냥 까놓고 강용석 변호사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강용석 변호사와 이준석 대표의 관계를 볼 때 오히려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니까 뒤로 물려야 된다. 이런 논리가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 낮은 논리를 믿는 것도 웃긴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웃기잖아요. 그러면은 단일화 하든지. 그럼 단일화는 왜 안 된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럼 자기들이 하든지 자기들이 이준석이 빼면 단일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하든지요. 그러면은. 예. 본인들도 하려 보니까 도저히 이것 때문에 전국 선거 또 다시 말씀하면 조지단 표준어입니다. 전국 선거 조질 것 같으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요. 그냥 제가 얘기하잖아요. ABL이다. Anything but 이준석. 예. 결국 또 그 차원이었다. 그냥 그 어떤 그것을 그냥 명분으로 그냥 강수석 변호사 단일화 얘기만 했을 뿐이다. 애당초 그럼 단일화 생각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다. 제가 근데 이거 이제 4회차잖아요. 이제 이러면 또 이제 아픈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좋아하시는 아주 대한민국에 이제 한 20% 정도 남아 계시는 그 강성 지지자분들께서 이준석이는 제발 과거 얘기하지 말고 미래 얘기를 해라. 네.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죠. 학교 폭력 옛날 얘기 왜 하냐? 네? 위안부 옛날 얘기 왜 하냐? 100년도 된 얘기 왜 하냐?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일본 관련 발언 자꾸 생각이 날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면 그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이제 모든데 투영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놓고 본인들은 이제 계속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보면서 누가 인터넷 댓글 달았던 것이 되게 웃기고 공감되는 게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가지고 유효 기한이 끝난 거면은 앞으로 그럼 보수가 김일성 욕하는 것도 유효 기간이 몇 년이면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하고 통화했던 통화 그 내용이 잠깐 공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네. 혹시 강용석 변호사 쪽으로부터 이 그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이준석 대표에게 연락을 취해오거나 전혀 없죠. 저는 전혀 없었어요.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힐 거 아니까. 네.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흔히 있는 것처럼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는 뭐 단일화할 생각도 별로 없고, 네? 근데 이제 하는 거였을 텐데 그냥 말로 거는 거죠. 이준석이 빼면은 단일화 고민해 볼 수 있다. 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당이라는 거죠. 네.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면 그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우리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평가를 했었어요? 어떤 거요? 이 당락에 그러니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안 된다고 봤었어요. 김종인 이준석류의 선거라고 하는 건요. 모든 상황에서 자각론이에요. 네. 저희는 서울시장 선거 때도 대선 때도 보면은
아니 나중에 끝까지 저희는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안철수 후보가 못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갔던 건데 예,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예, 근데 굳이 뭐 그보다 훨씬 덩어리가 약한 강용석 변호사 변수를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예, 저희는 그런 생각이었죠. 아예 고려 대상에 놓지를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경기지사 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이준석은 과거만 자꾸 얘기한다고 누가 그랬다고 하는데 어쩌면 미래와 연관돼 있기도 합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예. 이제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천미의 관심사고 어찌 본다면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과거의 바로 이 부분 때문이기도 한데 저는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책도 이렇게 냈는데 그 다 미래 얘기거든요. 읽어보면은. 네. 예.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안 사보는 거일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그럼 좀 범위를 넓혀서 황상무 그 단수공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됐던 얘기입니까? 김진태 싫었던 거죠. 김진태 지사가 너무 싫었던 거죠. 예. 왜냐 옛날에 자기 이제 그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제일 센 공격수가 누굽니까? 그때 김진태 의원, 좌진태, 우재원. 예. 근데 우재원은 이미 와서 라면 먹고 갔고, 예. 좌진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게 가장 컸다. 네. 김진태가 싫어서. 그럼 여기서 싫어하는 것의 주체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 공천 과정에 당시 대통령실 내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엄청 그 개입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저랑 이제 어쨌든 그 태극기 부대 우상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런데 인사할 때 굉장히 저는 대표할 때 탕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병수 의원 경선준비위원장 친박이잖아요. 핵심 친박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당에서 네거티브 대응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한테 제가 맡기고 그런 식으로 선대위에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의혹 방어를 김진태 의원이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하나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과거의 생각들. 그러니까 결국 딱 입력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선입견 이런 것들이 많이 지배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그 과거를 보지 말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저한테 그 말씀하실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 말하셔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그러니까 황상무 당시 후보를 밀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 움직임도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근데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강원도에서 그때 상대 후보가 이제 이광재 의원일 거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그랬죠. 이광재 의원의 강원도에서 이름값이라는 건 무시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광재 의원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인도가 약한 황상무 의원이 나갔을 때, 후보가 나갔을 때 승리를 보장하기 어렵다. 저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냥 김진태 싫어라는 거겠죠.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강원도는 영동 영서지방 사이에 이제 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보통 영동이거든요. 그렇죠. 권성동이 강릉이고. 권성동 이철규 위에 이양수까지. 그러니까 태백산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윤핵관 핵심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서 지역 출신인 이제 김진태 의원에 대해 가지고 알력이 좀 있었던 건 맞아요.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과거의 어떤 일들 이런 게 복합적으로 김진태 의원에 대한 배제까지 갈 건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예. 저는 사실 경쟁력으로 보면요 김진태 지사 그냥 줘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굳이 경선을 안 시킬 정도로까지 배제할 필요 있느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러면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광재 의원한테 황상무 후보 내가 지면은 또 그 탓은 누가 했겠냐고요. 누구한테 했겠냐고요. 이준석이 탓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하시는 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게 당신들의 우상인 김진태를 자르려고 그랬다니까요. 네. 근데 지금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후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또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또 거기에 그러니까 예스를 넘어서 또 자신들의 관점으로 또 역시 또 같아요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더 잘 맞는 거네 어찌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음 팔아가지고 이제 또 자기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지방선거 결과는요. 네. 제가 책에도 이제 썼는데 지방선거 결과에서 분석해 보면 재밌는 지점이 뭐냐면요. 네. 다른 곳보다 특히 재밌었던 곳이 세종시였어요. 왜요?
세종에서 보수당이 지방선거가 생긴 이후로 처음 이깁니다. 아 맞아요. 예. 그거 핵심 뭐냐면요. 세종시가 전국에서 제일 젊은 지자체예요. 30대 평균일 거거든요. 그 평균이 30대일 텐데 세대포 이론이 동작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저희가 그 30대 표의 상당 부분을 가져올 수 있었고 그래서 세종시를 최초로 신승한 거예요. 네. 그리고 광주에서도 보면은 젊은 세대가 광주가 전남보다 많이 살거든요. 네. 광주 득표율이 전남보다 많이 나온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대포 이론의 수치적인 증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던 곳이 세종하고 광주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빼고 나면요. 다음 지금 보세요. 그래서 세종시장을 이겼는데도 좀 있으면 윤핵관 중에서 윤핵관 호소인 정도 되죠. 그 정진석 의원 이제 세종 출마하라고 떠미는 사람이 생기고 있거든요. 아 세종시장으로 출마하라고? 아니요. 국회의원으로. 아 지역구를 공주에서 세종으로 바꾸라고? 조금씩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 기사 나는 거 봤는데 죽었다 깨나도 안 갈 겁니다. 왜요? 세대포는 깨졌으니까요. 세대포는 깨진 상태의 세종은 사지예요. 정진석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왜 이렇게 그 두 분 사이 이렇게 잡음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네? 공천 과정에서도 잡음이 좀 있었죠. 공천 과정 잡음이 아니라 제가 시킨 공관위원장이라니까요. 응. 네.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보통은 당대표랑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머리를 다른 곳으로 생각한 거죠. 다른 곳이라 하면? 용산을 바라본 거죠. 용산을. 네. 근데 그게 그러면 이제 그 공천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애초에 정진석 공관위원장에게 지시를 내린 게 뭐냐면은 경선을 무조건 의무화해라. 그래가지고 경선과 토론을 의무화해라.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모든 사실 토론 의무화 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시장 군수에 대해서 모든 곳에서 그랬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참 지방선거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가 치르다 보니까 그렇죠. 토론 의무를 해놨는데 보통 어떻게 했냐면요. 시도당에서 공천을 늦추는 방식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식으로 다 솔직히 편법을 쓰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거의 핵심에 윤핵관이 선봉에 서 있었죠. 그러니까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 입장에서 자신의 지역 기반을 어떻게 다지는가에 있어서 어떤 그 지역 어떤 재편의 어떤 중요한 과정이 되니까 현역 의원들의 입김이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현역 의원의 입김도 아니에요. 윤핵관이다?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이번에 도당위원장이나 이런 데 있었던 곳들은요. 지방선거 사고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포항시장. 멀쩡한 시장을 갑자기 자르자고 난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뭐 여론조사 보면은 뭐 순위가 상당히 뒤처지는 분을 막 공천하려고 그러고 평택 같은 것도 무슨 뭐 사실 뭐 한 여론조사는 4등 하시던 분인가 3등 하시던 분인가 이분을 공천하려고 앞에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당시 정진석 공관위원장한테 계속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갔습니까? 지적 정도가 아니죠. 예. 싸웠습니까? 아니 싸우죠. 예, 싸우고 도대체 왜냐하면은 이게 뭐냐면요. 공천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표가 집니다. 상당 부분. 그렇죠. 선거를 지면요. 선거 결과는 모두 대표 책임으로 근데 가죠. 권한과 책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걸 아주 이제 소위 말하는 장난질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그때 그럼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대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왜 웃어요? 네? 왜? 그분이 정치적으로 노리는 게 있겠죠. 네. 그래요? 네, 그분이 누구 덕봐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겠죠. 네. 그 우리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 네. SNS에서 막 설전 벌이고 막 했던 거 그 장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네. 혹시 이것에 연결되는 뒤끝 이렇게도 볼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전혀 그와 관계없이 갑자기 감정의 뒤끝. 감정의 뒤끝이요? 그런 건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윤핵관들이 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가 있을 때 내부에서 흔들지 말라. 이런 거 갖고 맨날 그냥 비판 차단하려고 그러잖아요. 당대표가 우크라이나 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갑자기 러시아 입장을 생각해서 가야 되고 이준석은 왜 갔냐라는 식으로 던지는 거는 자기들 말의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먼저 정진석 의원이 치고 나왔잖아요. 네. 가 있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네. 제가 질문 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진석 의원의 감정의 어떤 뒤끝 장렬 차원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인데 뭘 감정이 뒤끝이 있어요. 제가 감정이 뒤끝이 있어야지. 오히려 네.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윤핵관이한 사람들이 정치를 희화화한 거는 딱 그런 지점이에요. 결국에는 기존의 보수 정당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3번을 선거를 연달아 이기는 것 때문인데 근데 3번 선거 연달아 이기 나가가지고 그러면 젊은 세대가 세대포 이론에 기반해가지고 지지하기 시작했으면은 어떤 면을 기대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최소한 많은 것이 개방적인 공간에서 논의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고 새로운 아젠다를 논의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거 다 하기 싫고 본인들의 관습대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경기지사에서의 유승민, 네. 강원지사에서의 김진태.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서 이제 제가 떠오른 사람은 대구의 홍준표인데 네. 대구시장으로 홍준표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우여곡절은 없었습니까? 우여곡절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기가 이제 룰 바꿔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한 다음에 출마 선언하는 거 그런 거 정도? 그 정도? 네. 그건 이미 공개가 됐던 건데 그거 말고 다시 말해서 윤핵관이나 대통령실에서 어떤 액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딱히 없었어요. 네. 그러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때는 전혀 없었다 봐야죠. 그때는? 네. 그럼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또 네, 슬슬 또 이제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까 이제 불안감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불안감. 그렇게 놓고 보면 홍준표 시장도 잠재적인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동일한 그러니까 그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경계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홍준표 그 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그 정치를 오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이대가 이제 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위협은 덜 느끼는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홍 대표가 몇 년생이지? 그 아마 70대에 이제 도전하시게 되거든요. 대선 도전하면은. 근데 그 얘기는 뭔가 왠지 자꾸 그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가 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로 자꾸 들리네요. 아니 그런 표현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선에 갔을 때 그 지금의 그 윤 대통령이 가장 이제 경계하는 사람들은 소위 자기보다 한 세대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소위 소장파로서 치받으면서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게 한 거지. 오히려 홍 대표도 가면 갈수록 이제 자신이 주안점 들려가는 거는 본인이 오히려 원숙한 이미지를 내려고 하실 거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 맥락에서는 별로 걱정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질문을 드렸던 게 네. 바로 미래, 내년도 총선 관련인데 그냥 이거저거 다 빼고 그러면 지방선거 때 나타났던 것처럼 윤핵관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음지에서의 활약이라고 할까?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입김이라고 할까? 이게 내년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좀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그 김무성 대표가 계속 속된 말로 기는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그러니까 여기서 옥새 갖고 다르셔. 이러다 나 죽겠다 해가지고 이제 튀어오르신 거거든요. 저는 너무 기시감이 듭니다. 요즘 김기현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언젠간 김기현 대표에서 본인이 솟아오르려고 할 겁니다. 오, 그 근거를 좀 풀어주신다면. 원래 그런 분이에요. 김기현 대표가.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그런 분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제 얘기 나오면 갑자기 본인이 앞장서 탄핵 인터뷰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소에는 굉장히 잠잠하시다가 확 솟아오르려고 하시는 분이고. 근데 확 솟아오르려는 게 시류를 보면서 솟아오른다는 뜻입니까? 급발진이라고 저는 볼 때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근데 김무성 대표 그러니까 정치할 때는 보면요 이렇게 오리가 발밑에서 이제 막 하는 건 안 보이는 것처럼 김무성 대표가 그때 했던 그 도장런이 하는 거 그런 것도 그때 급발진처럼 보이죠 외견상으로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무수히 많은 갈굼과 억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대 뒤에서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김기현 대표한테 그게 엄청나게 축적이 많이 될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외견상으로는 급발진인데 내용상으로는 못 참다 터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말 그대로 윗선에서의 내지 사선에서의 압력 내지 개입이라는 게 다반사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가봐야 알죠. 그거는 공천 때문에 특히 이제 노출이 되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예를 들어 전당대회를 치른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김기현 대표가 한테 힘을 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야 그래도 여기가 약간 주류팀인 것 같으니까 여기 붙어 있으면 나 공천 언제 챙겨주겠지 이런 것 때문에 붙었을 거 아니에요 의원들은.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 중에 예를 들어 한 5할 정도를 못 챙긴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가장 먼저 욕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김기현 대표한테 가가지고 당신 나 챙겨줄 거 같이 했잖아. 이런 거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부글부글인 거죠. 갈등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럼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에서 김무성 대표를 지원했던 사람들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서 김무성, 유승민 둘이 친했으니까 유승민 대표 정도는 지켜주겠지라는 생각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외압에서. 근데 그것마저 안 돼. 유승민이 무조건 잘라야 돼. 이렇게 오더 들어오니까 김무성 본인이 무너지든지 이런 기로에 서게 되면은 결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참고 참더라도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는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 법인데. 저도 보세요. 저도 지방선거 때 제가 가가지고 다른 사람 뭐 그냥 뭐 시장 군수 건드릴 때는 제가 가만히 있었지만은 김진태 지사를 이제 죽이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유적으로 가서 이불 들고 가가지고 김진태 지사한테 이불 선물하고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강원도 지면은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고. 네. 그런데 그런 거 있어가지고는 할 행동은 해야죠. 아무리 그래도. 근데 지방선거에서 그런 식으로 막 공천하면서 자기 세력을 심으려고 했던 것은 또 한편으로 총선을 대비하기 위함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죠. 지방선거는 보통 정산이에요. 정산 차원이다, 오히려. 네. 지방선거는 미래를 향한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드물고요. 윤핵관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보통은 이제 그 나를 지금까지 도왔던 사람. 쉽게 말하면 이제 농공행성 차원에서 제가 그냥 모호하게 표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들 한 자리 줘야 된다에 대해 가지고 부도를 맞지 않기 위한 공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총선 성적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럼 그건 실력과 어떤 지역 기반과는 무관한 게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경선주의자 아닙니까? 저는 웬만하면 경선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은 이제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정치득이나 물심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갑자기 경선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기가 부도 맞을 위기를 느꼈겠습니까? 미래에게 있을 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총선 관련해서 뭐 이제 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썰이 뭐 검사를 뭐 몇십 명을 공천한다 이런 썰 계속 돌았잖아요. 뭐 또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 이준석 대표는? 진짜 하고 싶으면 중선거구제 가겠죠. 그 선거구제에 달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선거구제를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중선거구제에서는 절대 과반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는 대통령 정상적인 여당에서는 절대 중선거구제 가자는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판을 자잘히 쪼개가지고 야권의 우세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중선거구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연립 여당을 무조건 만들지 않으면 과반이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논의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먼저 촉발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그러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윤핵관은 차치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런 거예요. 윤핵관은 지금 국민의힘에 있었던 의원 중에서 먼저 쫓아가가지고 그 이렇게 쫓아다닌 사람들이 윤핵관인 거고, 이제 소위 말하는 내가 공천 준 사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윤핵관도 아니거든요. 새로 줘야 되거든요. 저는 상당수 윤핵관이 버림받을 거라 봐요. 공천 과정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살짝 흘러나왔던 정진석 세종 출마론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말고 이제 검찰 출신이나 아니면 진짜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영남 박았을 때는 너무 리스크 크다니까요. 영남에 박으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영남에 가면은 옛날에 이제 검사들 내보낸다 해가지고 무조건 찍어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잘린 현역 의원들 할 게 없어요. 무소속 출마? 다 무소속 나올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우리 당의 부산이나 아니면 이런데 의원들은 다수가 공무원 중에서도 지방 공무원 아니면은 그 도의원, 시의원 출신이거든요. 이분들은 잘리면 할 게 없어요. 나오셔야 돼요. 옛날 같으면 교수나 아니면은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면은 원직 복귀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렇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이제 분당갑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일련의 과정은 매끄러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소위 말하는 최대 전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항에 가서 붙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이제 가는 게 좋고, 그러면은 본인은 절대 안 간다고 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안철수 의원 본인의 성향이 저랑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모든 사람은 두 가지거든요.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를 감내하고 더 큰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리스크 어버스라고 하는 위험 회피에 이제 그게 있는데 계속 단일화 걸고 최대 몸값을 만들어서 빠지는 형태의 정치라는 건 리스크 회피적인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개항 가서 떨어진다 해도 크게 제 생각에 안철수 대표가 잃을 게 없거든요. 근데 부당 가서 되는 길을 고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안철수 의원이 분당갑을 선택을 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보면 뭐냐면은 그 예전에 그때 비슷할 때 국민의당 합당 협상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거예요. 국민의당 합당 협상인데 그때 보면 뭐 최고위원은 2자리 달라. 뭐 이런 거. 근데 최고위원 2자리인데 한 명은 정점식 의원이에요. 안철수 후보가 추천했다는데. 안철수 의원이 추천했다는데. 아니 국민의당과의 합당 조건으로 최고위원을 2명 생각했는데 왜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지? 이건 이상한 거다 해가지고 제가 또 그건 반대하고 했더니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은 뭐 용산에서 그러면 그냥 해줘라 이런 거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때부터 이런 협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게 눈에 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외교 같은 것도 보면요. 왜 일본 가가지고 우리가 통 크게 먼저 하면 상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왜 나오냐면요. 아 진짜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 자꾸 하나하나를 가볍게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동아일보의 사설인가에 나왔던 거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되게 의미 있다고 저는 읽었던 대목이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과거의 검찰 시절이나 아니면 이럴 때는 술자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좀 논리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도 상대가 후배들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기자들이나 이런 데 웃어주면서 들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국민들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살피면서 이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런 삶의 진리지만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합당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통 큰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집착을 해요. 네. 이른바 상남자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저기 뭐 통 크게 보이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협상할 때 종이 쪼가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진심이 중요하지 이런 건가요? 한 잔 먹고 풀자 뭐 이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실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나중에 가가지고 했더니만은 합당 협상 당대표가 당대표랑 하는 건데 갔더니만은 마음대로 다 해놔가지고 나중에 가보면은 뭐 최고위원 오케이 그것도 좋다 했는데 상대가 이상한 걸 했을 때도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거.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웃는 이유가 지금 프롬프트에 속보가 하나 올랐는데 미 백악관에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설명하는 데 따른 입장을 묻자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사실상 핵 공유로 보지는 않는다고 답을 했다. 근데 이게 사실상 핵 공유라는 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유상범 의원이 입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석 대변인이신데. 그러니까요. 저는 유상범 의원 입을 닫아야 되고 나머지 대변인도 전부 다 입을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청 관계라고 보통 옛날에 얘기했던 것의 합리적인 관계는 한쪽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같이 딸려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네네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요.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 되게 특이한 지점은 뭐냐면 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았어요. 그게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제 계속 이제 당정 일치를 했는데 해가지고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랑 당 지지율 똑같이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짓이냐 그러면요. 선거 때 비빌 곳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이제 비빌 곳이 빠져나갈 구멍이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한 게 뭐냐면요. 진짜 이 스트레스 엄청 받는 게 지금 이제 갤럽이든 어느 여론조사 기관 다 보면요.
수도권에서 보통 6대3의 비율로 나오거든요. 예, 지지한다, 대통령 지지한다 3, 지지하지 않는다 6으로 나오거든요. 심각합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면요 강북 지역보다 출마할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예, 지금 이준석이 뭐 노원병 종천 주님만이 웃기고 앉아 있는 진짜 무슨 야 진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예? 윤핵관들은 자기 다 영남 지역구라 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뭐 재미라도 있는 줄 알죠. 지금 저기 강북 지역 가보면요 그런 얘기하면 웃어요. 지금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준석 대표도 노원병 나와도 떨어집니까 그러면? 아니 이게 제가 보면요. 아니 이게 와 이게 지금 가지고 아니 뭐 이건 진짜 알겠어요. 네. 더 얘기 안 하겠고 마지막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혁신위를 띄우잖아요. 그러면서 혁신위원회를 띄우면서 그때 이제 언론 보도가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이준석이 공천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자 일단 공천 제도를 근본적으로 건드리려고 했던 구상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공천은 원래 제대로라면 올해 6월까지 임기였고 총선 1년 전이니까 공천은 뭐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윤핵관들은 숟가락만 들면 공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공천으로 몰아간 거죠. 자격시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빌미가 됐던 거 아닌가요? 그건 나중에 혁신이 하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날이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12대 5로 이기면은 이거는 역대 타이거든요. 그럼 최대 선거를 했으니까 저는 거기서 그러면 당이 여기서 좀 이렇게 승리 기조로 이제 과도하게 가가지고 오버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이겼지만은 혁신을 먼저 한다. 선거 패배 이후에 난감해하고 있을 민주당보다 우리가 혁신을 먼저 띄우는 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간 것인데 윤핵관은 그러니까 선거나 이런 어떤 정치적 전술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 선거 이겼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혁신이 띄운다고 하니까 공천 얘기인가? 그러니까 네, 자고 일어나면 공천 얘기인가? 머릿속에 그득한 게 공천밖에 없어. 그래 그 사람들은 네, 화장실 가서도 공천 생각, 밥 먹다가도 공천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 뭐 항상 공천 때문에 그런가? 이준석이 가장 물욕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천욕이거든요. 이준석이 공천욕이 센 사람이었으면은 지방선거 때 정진석 공관위원장 하게 놔뒀겠냐고요. 근데 이 혁신위 도구도 정진석 의원하고 설정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그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봤을 때는 항상 그 세계관이 그거거든요. 공천. 왜냐하면 살아온 게 공천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혁신위에서 제 책을 보면 나와요. 혁신위의 아젠다 전부 다. 예? 거기에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것들. 뭐 지금의 1,000원만 내면은 그 책임당국이 되는 체계가 얼마나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가지고 리스크인지 이런 것들. 당협위원회가 얼마나 폐쇄적인 구조인지 제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건 하나도 볼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랑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빨리 퇴출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 수준으로 세상을 인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항상 그럼 나와서 똑바로 말을 하느냐 아니죠. 익명 인터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은 제가 그러니까 6월 8일자인데 혁신위를 발족하려면 좀 더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았다. 이래서 공개적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어느 도단이냐면요. 대충 들으면 맞는 말 같죠. 혁신위를 차려가지고 혁신을 논의해야 되는 거지. 혁신위를 차리는 논의를 뭘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혁신하겠다는데 혁신하느냐 마느냐 갖고 무슨 논의를 합니까? 그러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때 최고위원이었잖아요. 혁신위가 사조직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 이런 발언을 하고 나온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도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게 뭐냐면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혁신위원장을 최재형 의원으로 한다고 했고 거기까지만 발표됐어요. 혁신위원들은 그럼 최고위원들이 한 명 추천해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사조직입니까? 김재원 배현진이 아니면 그때 조수진 배현진이 제 사조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판하라고 지령을 내렸겠죠. 누가? 아니 모르죠. 그런데 누군가 비판할 지령 내리니까 비판은 해야겠는데 딱히 비판할 건덕지 없어요. 혁신하자는 걸 비판할 수 없잖아요. 배현진 의원이 누구랑 친해요?
이 건물에 다 아는 사람 많을 테니까 올라가서 물어보세요. 그분이 네? 여기 떠나신 이 건물 전체에 그분이랑 인간관계 있는 분들인데 어떤 분인지 여기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는 여기 직원이 아니라 전 모르거든.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여기 가서. 아 국민의힘 얘기하는데 왜 MBC? 저희 구내식당 가가지고 배현진은 다 물어보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왜 그러니까 틀어졌나 싶어서 궁금해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사이가 그렇게 틀어졌나 싶어갖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시면 이제 다 황당하겠지만은 그 절박하신 분들일수록 그런 거에 빨리 휩쓸리는 겁니다. 그때 그 배현진 때 등짝 스매싱 당하신 적 있잖아요. 네. 그때 많이 아팠어요? 전혀 안 아프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자 혁신이 돌아가서 저 여기서 윤핵관들하고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술만 혹시 이런 거 없었어요? 과정에서 대선 때부터 쭉 이어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유상범 의원 입을 닫아야 된다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이 당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저런 윤핵관들이 이준석 조지기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지전 표준어입니다. 이준석 조지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런 거를 항상 익명 인터뷰를 해왔어요. 그래서 핵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다 익명 인터뷰예요. 근데 익명 인터뷰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던 사람이 직을 걸고 실명으로 하는 순간부터 실제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이. 예. 그러니까 그래 보시면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면역이라는 걸 길러가는 거거든요. 정치인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준석이도 나와가 10년 동안 여기저기 이 말 저 떠들어보고 이 말 떠들어보고 이 말을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전달되더라. 이렇게 해야지 잘 되더라. 이런 걸 습득한 다음에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보면은 억양이나 톤 조절이나 말 안 되는 얘기 안 하고 이런 게 다 감이 돼가지고 하나의 스피커가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평생 어디서 익명으로 남 조진 일 하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보세요. 조수진이는 평생 언론인으로서 남 까고 이런 것만 하다가 나와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 되니까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딴 데 가서 얘기 안 하는데 KBS만 말씀드릴게요. 그 밥 한 공기? 네, 그래서 저희가 밥 한 공기 먹기 운동 같은 하고 싶은데 자체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체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지난주에 윤핵관 얘기할 때 장제원 의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권성동 의원을 호평을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최소한 윤핵관 전체가 아니더라도 권성동 의원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원내대표 됐고 했으니까. 이게 전혀 안 됐어요. 저 윤리하기 전에 권성동 의원은 제가 웃으면서 옆에 앉아서 뭐 했는지 알아요? 야, 쟤네가 엄청나게 저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만 권성동 의원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지켜줄게. 아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네. 아 윤리 딱 6.12 때문은 아니고 윤리 직전에 이제 지방선 끝나니까 쟤네가 저를 엄청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은 이 대표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지키긴 뭘 지켜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이게 뭐냐면은 권성동 의원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선 끝나고 나서 당대표를 이렇게 공격하고 이러는 게 상식적 말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얼마나 이게 정치 도리상 말도 안 되는 것이며 내용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걸 알고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검수완박 권성동 의원이 총대 맨 거 아니라니까요. 아 그때 합의 볼 때? 저 얘기하잖아요. 검수완박 때 저는 그날 너무 기억한다니까요. 검수완박 하는데 아침에 그 전날 무슨 합의회 왔다길래 제가 권성동 의원이 제 방에 와가지고 이 대표 어제 우리 합의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검찰 내용 잘 모르니까 그 인수위 통이동이랑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계속 얘기해. 어제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그럼 상의 내신 거면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은 그때 인수위 오케이가 없으면 합의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어르신들은 이제 권성동이 무슨 뭐 야합해가지고 대통령을 뒤통수 치기 위해서 권수한박 합의해줬다. 그러니까 강성보수라고 하는 그 전통무지 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하루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동네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했던 말을 하루만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그러면 통일동은 그럴까 하루 만에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었을까를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하면 안 되는 거네. 저는요. 그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들은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건 왜냐면 그건 예의죠. 그거는 사람과 이렇게 해서 한 얘기는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대충 뉘앙스 정도만 제가 전달하는데 예. 근데 그거는 그러면 그때도 혹시 들은 얘기가 있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죠. 있는데 제가 이게 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던 거는 절대 권성동 의원이 10원 한 장도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작품이 아니라 인수위 작품이었다. 네. 인수위 작품이랄 것도 아니고요.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컨센서스까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컨센서스 뭐냐면 그렇게 합의된다는 컨센서스 있었어요. 그래도 된다는 컨센서스 있었어요. 그럼 그걸 뒤집은 게 누굴까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다시 마음이 변해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또 얘기를 했기 때문일까요? 뭘까요? 대충 다 알면서 계속 자꾸 단어를 몰라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누군데 그게? 안 돼요. 저는 폭로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요? 예. 아무튼 누가 있긴 있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그 권성동은 바보입니까? 혹시 그러면 추가 질문. 혹시 그게 이제 검찰 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어떤 분입니까? 김건희 여사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 아니라고요. 누굴까 그러면? 예? 누굴까? 아주 힌트 좀 조금만 줘봐요 좀. 그렇게 감질나게 하지 말고. 힌트 줄 만큼 좋은데 뭘 또? 예. 혹시 그러면 저기 지금 국무위원 중에 한 분 이런 분이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부인 안 하네?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부인 안 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뭐예요 이건 진짜. 알겠습니다. 한동훈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아니 한동훈 장관이 결정자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언은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친하니까. 국무위원 아니에요. 예. 결정이 대통령이 하겠죠.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요? 네. 사람 궁금하게만 해놓고 정말 진짜. 알겠어요. 이 정도면은 다 얘기해 준 건데. 알겠어요. 마무리할게요. 아무튼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총선 공천과 연관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최재형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혁신안 만들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된 다음에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김기현 대표가 이걸 아예 안 받아들이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또 김기현 대표는 아니다. 이렇게 누가에게 대해 색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색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신다면 김기현 대표님 빨리 색출하셔가지고 발표해 보십시오. 그러면 치고 빠지기라고 보십니까? 제가 당하던 일 그대로 당하고 계신 거예요. 익명 인터뷰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익명 인터뷰라는 게 저는 김기현 대표가 당하고 있다. 저는요 대한민국 언론에서 익명 인터뷰는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게 세비 받아가지고 그 정치하는 양반들이 자기 그 말 한마디 똑바로 못해가지고 익명 인터뷰 하고 그게 무슨 근데 인터넷은 실명제로 하자 그러고 이 무책임한 사람들 다 잘라내야 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한번 하자면은 16일 날 서울대 강연합니다. 무슨 주제로? 네? 5월 16일 날? 네, 원래 5월 12일 날 하기로 했는데 지원자가 많아서 강의실을 바꿔야 했답니다. 또 자랑하네. 무슨 주제인데요? 다음 주부터 고민할 겁니다. 뭔 소리야? 주제는 없고 그냥 그 서울대 정외과 이런 데서 그러면 제가 주제 하나 제안 드릴게요.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락가락하는 입장에 대해서 한마디 꼭 좀 해주세요. 본주제든 뭐든지 간에. 분석할 가치가 없어요. 아니 그냥 한 말씀 따끔한 한 말씀. 오케이? 그건 방송 나서 하면 되지. 그건 학생들한테 그런 분석할 가치 없는 내용을 그냥 그 정상적인 생각을 못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5월 16일이라고 하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5월 12일에서 날짜가 바뀌어서 5월 18일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날 저도 이제 기념식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쿠데타 기념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너무 재밌었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아무튼 다음 주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